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 최창원 부회장이 그룹 경영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SK그룹을 이끌어온 부회장단 4명은 이선으로 퇴진했습니다. 구글이 현존 인공지능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경쟁에 메타에 이어 구글이 뛰어들었습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7개월여 만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SK그룹이 60대 부회장 4명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50대 젊은 피를 전면에 내세우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그룹 2인자로 불리는 수펙스 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그룹 경영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막내 아들로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2007년 SK케미칼 대표이사에 이어 2017년부터 중간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 대표를 맡아 SK의 케미칼과 바이오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룹 2인자로 꼽히는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을 2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SK그룹은 따로 또 같이 경영 문화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수펙스를 이끌어오던 부회장단은 7년 만에 이선으로 물러나고 관계사 7곳의 CEO들도 변화를 줬습니다. 안정을 택했던 작년과 분위기가 달라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과 잇따른 투자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광노정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고 SK온 사장에는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그간 SK수펙스와 SK 주식회사로 분산돼 있던 투자 기능은 모두 SK 주식회사로 이관하고 장용호 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머티리얼즈와 엔무브, 에너지에는 그룹 차세대 CEO 육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새 얼굴들로 채우며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신규 임원은 82명으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축소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선임 임원의 평균 연령은 48.5세이며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이 최연소 임원에 올랐습니다. 8명의 여성 임원이 신규 선임되면서 그룹의 총 여성 임원 수는 5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구글이 현존 인공지능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초대형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경쟁에 메타에 이어 구글까지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Both objects are round and flat. There you go. Both are food. The orange is a healthier choice than the cookie. 구글이 공개한 차세대 초대형 언어 모델 제미나이는 텍스트 데이터만 학습하는 오픈 AI의 챗 GPT와 달리 텍스트 외에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등 여러 정보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과 연동된 모든 장치에서 가동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울트라, 프로, 나노 3가지 버전으로 나뉩니다. 이 중 울트라 버전은 수학, 역사 등 57개 주제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이해 테스트에서 챗 GPT뿐 아니라 사람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성형 AI 업계가 독점 구조로 가는 것을 막아줄 초대형 경쟁자가 등장했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We need very healthy competition for Microsoft and OpenAI, and the fact that Google is competing in the space with all its might is a very good news, I think, for businesses and society, because having a dominant
one or even two players in something that transformative to the world and to businesses is too dangerous. 현재 생성형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오픈 AI의 챗 GPT가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구글의 제미나이 공개 시점을 두고 샘 올트먼 CEO를 다시 영입한 오픈 AI가 조직 재편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빼앗겼던 AI 선두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만큼 성능에 대한 검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We won't really know a whole lot about the influence of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Gemini. We won't actually see the effect that that has until that model is released and integrated into the other tools that Google. 제미나이가 챗 GPT 대항마로 떠올라 생성형 AI 업계를 양분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KNS가 따따블에 성공하더니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NS는 어제 공모가보다 300% 뛴 92,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 확대 제도가 개선된 이후 첫 따따블 사례입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힘입어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 18%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간 개인이 224억 원 순매수한 모습인데요. KNS는 2006년 설립된 배터리 관련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1차 협력사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KNS의 유통 물량이 적은 편에 속해 주가 하락 우려가 낮은 점과 국내 주요 고객사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13조 원가량 증거금을 끌어모은 LS 머트리얼즈가 오는 1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공모주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항공 빅딜 소식이 예정돼 있죠.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오늘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가는 1.12% 올랐고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도 각각 4%와 30% 가까이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내년 2월 14일 전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집행위원회는 두 기업의 합병으로 화물 노선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달 3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집행위원회가 합병 승인 결정을 내리면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허가만 남게 됩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항공주들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티웨이 항공이 3% 올랐고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도 각각 3에서 6% 오르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69.38달러로 전날보다 4.1% 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ETF 시장이 1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에 100조 원을 넘어선 뒤 무려 5개월 만에 20조 원이 불어난 건데요.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12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동안 13조 원가량 늘어난 건데요. 전체 ETF 종목 수도 803개로 15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ETF 수익률의 주인공은 2차 전지였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ETF는 BBIG 펀드였습니다. BBIG는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뜻하는데요. 이어 미래에셋과 삼성 자산운용의 ETF가 각각 36에서 37% 수익률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에 대해 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ETF로 쏠리면서
최근 3년 동안 시장이 2배 넘게 성장했다고 했는데요. 또한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핵심적인 소재인 만큼 앞으로 투자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We are so excited and so proud of our continu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in South Korea. And since we have opened up our first store in the country in Garissa-Gil, we have constantly tried to improve and make sure that we can create the best customer experience with our customers. CJ 올리브영이 갑질을 한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납품업체들이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정상 가격으로 팔아 그 차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은 피하게 됐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엔 동일 품목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단독 납품을 하지 않는 브랜드들에게 행사 당월과 전월 2달간 독점 행사를 강요한 겁니다. 또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엔 정상가로 돌려주지 않거나 납품업체 동의 없이 6년간 1,700억 원 상당의 정보 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에 대해 9개월간 심사한 끝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9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CJ 올리브영의 위 행사 독점 강요, 정상 납품 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 처리비 부당 수치 행위가 각각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2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장품 유통 시장의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오프라인 그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브랜드 샵이 성장을 했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하락했고 뷰티 편집숍 같은 또 새로운 업태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경쟁 압력이 또 세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EB 정책 등 경쟁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CJ 올리브영은 시장이 우려했던 과징금 폭탄은 피하게 됐습니다. 시장 독점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9년치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7천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겁니다. 행정소송 진행 등 IPO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리브영의 상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리브영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3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뷰티 상품이라는 게 또 일반 상품하고 다른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상당히 중요하게 아마 작용하는 그런 뭐 체험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은 올리브영이 아무래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IPO 재추진 시기에 대해 올리브영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육성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지역에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재 개발과 공급은 물론 직원들의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기관이 없다면 경쟁력 있는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유수의 대학교를 지방에 유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각 지역마다 아까 분권 말씀드렸지만은 특정 기업을 찍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 자치단체에서 파악해서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이 장관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잘 살 수는 없다면서 부산처럼 핵심적인 곳을 중심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살아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역에 몰아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중 일부로 2조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역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종 이런 리소스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곳을 키워야지 그 인근 옆 지역까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역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고 빈집을 이용해 학교나 문화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일어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늦어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이던 야당 내부에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에서는 기존 당 입장과는 사뭇 다른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의원님께서 하신 토론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예. 상속세에서 특히 이제 최대 주주 할증제를 좀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먼저 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이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존속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도 이제 파산 내지는 없어지거나 개인도 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거둘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소득세를 걷잖아요. 생애 주기 내에. 네. 그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를 걷죠. 그리고 나서 상속세를 걷는데 상속세율이 이제 50%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은 또 20%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은 저희 이 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시작한 게 7,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때 기업을 읽어왔던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연령대가 기업을 이제 물려줄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성장률 저하에 있어서 기업가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시켜야만이 기업가 정신도 고양되고 우리 경제에도 좀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주주 할증은 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기업 M&A 할 때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프리미엄 얹어서 M&A 가격을 쳐주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상속할 때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20%를 가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징벌적이라고 보고 최대 주주에 대한 선입견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최대주주단 할증은 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상속세, 특히 기업인 경우에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 다시 말해서 자기 주식을 완전히 제3자에게 양도해서 이익이 생길 때, 소위 네. 캐피탈 개인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속세 부과 방식을 이제 유산 취득세로 좀 바꾸자고 하셨는데 이게 뭐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액수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자 감세라는 비판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글쎄요, 보십니까?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부자 감세라는 진영 논리를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념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도 대부분 나라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네 나라만 유산세를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 나라가 다 유산 취득세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 금액의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더 정의로울 것인가, 그리고 합리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산 취득세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세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성실 과세를 유도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으로 가는 것이 세수에도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겠냐. 왜냐하면 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징벌적 상속세 개편하자는 논의 과건데 최근 이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이제 상속세로 낸 지분을 정부가 좀 공개 매각하기로 하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그렇죠. 중국 자본이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런 뉴스를 들을 때는 좀 안타깝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제도가 네. 과연 완벽한 제도인가? 꼭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아주 리더격인 이런 게임 회사의 대주주가 딸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서 딸이 이제 캐시가 없다 보니까 모 회사의 주식을 국가에 대물로 납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가는 그 받은 주식을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현금으로 그걸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매를 할 때 누가 살 것인가? 결국 이제 입찰에 붙여지면 그 가격을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모펀드,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 특히 게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 펀드가 이 주식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한 세금보다도 이 기업에 대한 과세, 아까 말씀드린 할증제를 폐지한다든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기술 패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수한 기업들을 자국 내에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보호 무역지라고도 일컬고 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요 제조업은 공급망 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게임 산업이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산업일 텐데 이런 기업의 상속을 둘러싼 이런 지분에 있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으면 빨리 보완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긴 하는데 여전히 부자 감세, 뭐 부의 대물림이라는 키워드가 좀 반감이 있고요. 전체적인 야권의 반대도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를 이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봐야 되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심각한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도움이 돼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인 동기부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래서 동기부여는 철저히 하되 생애 주기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고
또 과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해서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기업가 정신도 고양시켜 나가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